안녕하세요. 2025년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윤경희라고 하고요. 저는 근현대 유럽 문학을 공부하는 연구자이자 한국 문학 평론을 쓰는 평론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국제작가축제에 이금희 작가님과 그 다음에 스웨덴에서 오신 요나스 하슨 케미리 작가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나 많은 청중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뿌듯하고 그리고 약간 긴장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이번에 2025년 서울국제작가축제 주제는 앞에서 이제 참여하시면서 보셨겠지만 보이는 것보다 괄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이금희 작가님과 한센 케미리 작가님과 함께하는 대담의 소주제는 보이는 것보다 괄호 열고 얽힘, 괄호 닫고인데요. 자, 이 주제로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Hello. 네, hello. 자, 네, 오늘 참여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일단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는데요. 멀리서 오신 요나스 하슨 케미리 작가님부터 관객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I'm very happy to be here. My name is Jonas Hassan Khemiri. I have been here for about 48 hours. My body thinks that it is 3 a.m. in the morning, so I'm very happy to be awake.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to talk to you and to share about my writing, and I also want to say thank you to the amazing interpreters who will make sure that my words reach your ears in Korea. 요나스 하슨 케미리 작가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차 적응 지금 2시간 만에 되시지 않겠지만, 네, 네, 얼른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네, 그 다음에 이금희 작가님 인사 말씀 한번 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셔서 지금 힘든 시간인데 깨어 계신 케미리 작가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대담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진행자님께서도 그동안 사전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오늘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한번 두 분 작가님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 해주시는 작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금희 작가님께서는 한국 어린이 문학의 새로운 모색기였던 1984년에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50여 권의 도서를 출간하셨고요. 40여 년간 어린이 문학의 성장과 청소년 문학의 태동 및 확장을 이끌면서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는 작품들로 독자와 평단의 마음을 사로잡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르는 집필 세월 동안 소천문학상, 윤석중 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하셨고 2024년 작년에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글작가 부분의 최종 후보로 선정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금희 작가님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나스 하슨 케미리 작가님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스 하슨 케미리 작가님은 2003년에 빨간 눈이라는 소설로 데뷔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35개국 이상의 번역 출간된 작품을 가지고 계시고 해외 다수의 주요 문학상은 물론 스웨덴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아우구스트상에 3차례나 최종 후보로 오르셨고 그중 한 차례는 수상의 영광을 안으셨습니다.
지금은 스웨덴이 아니라 미국 뉴욕에 거주하시면서 뉴욕 대학교에서 문예창작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미리 리허설을 위해서 1시간 일찍 도착을 했었는데요. 바로 오늘 작가님께서 2025년 인터내셔널 부커상에서 The Sisters라는 작품으로 후보작으로 이렇게 오늘 오르셨다는 이렇게 소식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모두 축하 박수 전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기쁜 소식이어서 저도 기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저도 이제 제가 요번에 작가 축제에 참여하는 거, 사회자로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고, 사실 이 행사가 올해로 14회차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이렇게 있으면서 저도 작년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해외에서 이렇게 작가님들이 오시면 청중으로 참여해 본 적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진행자로 참여해 본 시간은 오늘이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좀 떨리기도 하는데, 제가 작년까지 관람객 중에 한 명으로, 청중의 한 명으로 참여했을 때 그 마음을 돌이켜 보면 미리 이렇게 책으로 읽고 좋아했던 작가님들, 물론 책으로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라는 것을 언제나 인식을 하면서 언어와 언어를 통해서, 특히 번역된 언어를 통해서 바깥 어딘가에, 지구 어딘가에서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사람과는 무관하게 언어를 통한, 매개를 통한 만남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축제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 오시면 그분을 꼭 만나 보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청중으로 왔던 까닭 중에 하나는, 내가 저 작가님의 작품 세계나 뭐 글쓰기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지식을 얻고 싶다,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보고 그냥 그 자리에 함께 공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실 더 크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만 만났던 작가님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실제로 만나고, 그리고 문학이라는 공통의 장 안에서 친근한 유대감, 그리고 우정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지금 다들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두 작가님의 작품과 글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좀 마음 편한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금희 작가님께 먼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작가님께서는 최근에 대략 한 달 전쯤에 이제 슬픔의 틈새라는 작품을 새로 출간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로 이야기 나눌 작품은 사실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라는 여기 제가 갖고 온 이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사실 이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라는 작품과 최근에 출간하신 슬픔의 틈새, 이 작품이 각각의 독립된 하나의 단권 소설이기도 하지만 보다 큰 맥락에서 2014년에 먼저 출간하신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로 시작되는 여성 디아스포라 3부작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한 달 전쯤에 이 디아스포라 3부작을 마무리 짓는 대작을 완성하시고 이제 휴식을 취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새로 여기 참여하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나 이러고 계실 텐데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작품이 제 마음속에 들어있을 때는 그러니까 무형의 것이잖아요. 네. 그것을 꺼내는 과정에서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채로, 사실은 불안한 채로 그 이야기에 이제 빠져서 쓰게 되는데, 지금 뭐 저의 기분은 그러니까 무사히 내가 네. 마음속에 있던 것을 무사히 꺼내서 책으로 펴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막 환희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저 스스로 약속했던, 우리 한국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디아스포라를 3부작을 쓰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던 것을 지킬 수 있어서 되게 뿌듯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작가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야말로 작가
작가로 하여금 작품을 쓰게 하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창작의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멀리서 오신 요나스 하슨 캐밀리 작가님의 근황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셔서 새벽 3시에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근황도 궁금하기는 하지만 작가 생활과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문예창작학교 선생님, 문예창작학과 선생님의 그 생활을 같이 하고 계신데 그 두 가지의 다른 일을 어떻게 이렇게 병행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네 그렇습니다. That's a great question. Thank you very much. One of the reasons why I like to teach is I think it gives me courage. I think it gives me creative courage to teach. I hope it gives me creative courage to teach. Because when I teach, I'm close to young people who are constantly trying something new. They might be failing, and they might try something that doesn't work, but they're constantly trying and experimenting. And as a writer, I published my first book 22 years ago, so I've been writing for a long time. To just be close to young minds who are actively trying new things is actually amazing. Another thing, when I teach, I have to practice my, and you know this as well, like when, as a creative person, I have to practice my kindness. Because in order to create anything, we have to be quite kind to ourselves once we write our early drafts, because the early first drafts are always bad. So you have to be kind enough to say, okay, that's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but we will hopefully get somewhere soon. So I practice that with my students, and I find that if I'm kind to my students, it's easier to be kind to myself. It was interesting to hear what you said about like seeing writers in person, because when I was young, I grew up in a household in Stockholm, Sweden, where we had a lot of library books. We always went to the library with these like big blue IKEA bags, you know, like huge bags. And my mom would always say, like, 네, 압니다. like the big bags. Yes. And my mom, we would go to the library, and my mom would always say, go crazy. Like, you can pick anything you want. And I would like just borrow so many books. But I didn't grow up in a house, so the book was valued, but I didn't grow up in a household where I actually understood that there were actual people behind these books. So I remember the first time when I met a person who was actually published, it almost felt like meeting a ghost somehow. It was so special when I realized that the words that had influenced me and that I had been carrying around and that had actually, our theme today is vision, I had read words that had changed the way I saw the world, which is remarkable, that those words came from an actual person. I remember it felt spooky. I was working in a clothing store at the time, and one of those writers, I can share his name, is a Swedish writer called Peter Kilgård. He entered the store, and it was the first time I saw an actual writer. And I remember I was like, I wanted to like touch him, like, because I wanted to, like, he's actually for real. And then you know when you get so nervous that you start to sweat all over your body? That's what happened to me. I was like sweating all over, and then I was folding a shirt like close to him, you know, trying to say something. And just as he was leaving, I just told him, like, Peter, I have to tell you, like, I read your book, and it was a book called, in Swedish, it's called Anvisningar till en far. It's a beautiful book about a portrait of a dying father. And I remember telling him this, like, I love your book. And I remember thinking that he would look at me and go like, yeah, of course it's good. You know, of course, I'm a writer, what do you think? But instead he looked at me and he was so happy.
He was like, thank you very much. It makes me very happy. And then he left, and then I just stood there like, wow, I spoke to a writer. And then he came back like 10 minutes later, and he said, you know that thing you told me? It just made my day, you know. And then he left. So like the experience of having had words change the way I see the world, that was real, but it took me a long time to realize that there were actual people behind those words. Yeah, so it makes me very happy to be here with you in person. Yeah. 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들으면서 제가 지금 사회자로서의 어떤 이 차분한 태도를 잊고 막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너무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여기 사실 이렇게 한국에서 문학 행사를 하면은 청중의 상당수가 20대, 30대에 지금 현재 한국에서 글쓰기를 공부하고 있고 또 문예창작학과에 실제로 다니고 계신 예비 작가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지금 요나스 하슨 캐밀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교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만나면서 그들로부터 용기를 얻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친절한 선생님이 됨으로써 학교를 넘어서서 타인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려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 여기 계신 청중 여러분께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용기를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옷가게에서 이제 작가님을 만난 그 에피소드도 오늘 들으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얘기를 전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서울국제작가축제의 모토는 보이는 것보다 괄호인데요. 이제 각 세션마다 괄호 안에 이제 그 다양한 형용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최 측에서 저에게 시나리오를 처음에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주셨을 때 사회자 스스로는 이 모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간단하게 그 생각을 피력해 달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보이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한 음절 한 음절 끊어서 발음하는 이유가 이게 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토를 처음 보았을 때 한국어에서 이 6글자가 두 가지 의미로, 적어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좀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 띄어쓰기를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가 내 눈앞에 있으니까 나는 의도하지 않았든 뭐 의식하지 않았든 내 눈앞에 뭔가가 있으니까 그 보이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무의지적으로 그냥 그것을 보게 되어 있어.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그런데 또 띄어쓰기를 다르게 두 단어로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내 눈앞에서 내가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비교해서 무언가 더 큰, 더 아름다운 또는 더 작은 또는 내가 실제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가짜인 또는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진실인 이런 비교의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라는 행위, 이것을 동사라고 받아들이면 이것은 그저 나의 망막에 비친 것을 생리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훨씬 적극적으로 뭔가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서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나의 이 신체적인 감각을 넘어서 정신적인 인식 안으로, 나의 삶 안으로, 내 바깥에 있는 것을 내 몸 안으로, 나의 삶 안으로 뭔가 환대해서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 그 환대가 사실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경우에 이를지라도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렇고, 그런데 작가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사실 그게 사실 더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금희 작가님과 요나사슨 케미리 작가님을 모신 우리 세션의 구체적인 제목은 보이는 것보다 괄호 열고 얽힘 괄호 닫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내가 생각하거나 또는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얽히고 엮여 있고 서로 매듭지어 있고 이렇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사실은 아무런 연관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사물과 존재들이 사실은 서로 상호적으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맞부딪혀서 싸우거나 아니면 그런 가운데 서로를 변화시키면서 변화해 나가는 이런 역학관계가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세션 주제에 따라서 이금희 작가님과 요나사슨 케미리 작가님은 지금 서로 다른 국적, 서로 다른 삶의 배경, 그리고 경험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지닌 두 분이신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 두 작가님뿐만 아니라 여기 청중으로 오신 분들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얽힘, 이것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네, 작가님들께서는 이 주제를 들으셨을 때, 얽힘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사유를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네, 어떤 사유를 하게 되셨는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금희 작가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먼저 해주신 말씀이 너무 깊이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야지 될까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얽힘이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굉장히 낯익고 친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가들은 늘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인물이든 사건이든 그러니까 얽히면서 뭔가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늘 그 얽힘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친숙했고, 그것이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 처음 만나고 했지만 책을 통해서 이미 어떤 얽힘을 가졌고, 또 제가 쓴 책들은 또 우리가 지금 세대가 아닌 더 이전 세대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책을 통해서 또 세대 간의 얽힘이 있고, 또 작품 속에서 어떤 민족 간의, 인종 간의 다양한 얽힘을 만들어내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익숙한 주제였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얽힘, 또 저도 이제 케미리 작가님 책으로만 뵙다가 오늘 이렇게 뵙게 되는데, 저도 사전에 책을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굉장히 저는 사실은 자료를 조사해서 이전 세대의 이야기를 썼다면, 케미리 작가님은 당사자성을 가지고 당신의 어떤 그런 이제 삶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서로 우리가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지만 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오늘 실제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얽힘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기뻤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과 우리 사이에도 또 미래지향적인 얽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나사슨 케미리 작가님께서는 얽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thought about what happens when I read a book and love it, and what happens when that book moves from the page to Netflix or to movie. So it moves from being words and to becoming images. And very often I feel disappointed because I love the book, but the movie is less moving to me. And I've had that experience with books I love, but I've also had it with my own books. You know, writing the book thinking this is one thing, and then I see a movie version and feeling like
ugh. It's my story, but when it became images, something died, something disappeared. And I thought a lot about that. What happens when we move from a world of words to images? And why oftentimes when we move to images, it feels flat. It lacks some of the entanglement and the nuance and the messiness that I find in the books that I love. The reason why my favorite books are my favorite books is because they feel lifelike, and they are messy, and they are full of conflicting truths. It's hard to turn conflicting truths into images without flattening them. So I think that might be one of the many links between our work, how images play a role in our work and how we try to take an image and deepen them by writing stories about them. One of the reasons why I became a writer is because I've always felt that the simplified world around me, we're being bombarded with messages that tell us that the world is black and white, very simple, very flat. And that's not true. I don't believe that the world is flat. I mean, not literally, but like that I don't believe that truth is simple. So what can you do then? Well, you can write stories that complicate truth, that show that things are much more messy than we like to think. And that's part of the reason why I love writing so much, that it's, especially in the novel, is the form where you can introduce so much nuance, and you can introduce complexity in a way that I haven't been able to find in other forms. So I'm a novelist at heart, but I also write theater plays, and I've written for movies and short stories. But my real job, if you're going to ask me like where my heart is, the form that has changed my vision the most is definitely the novel. So that's my real job. And one of the things I could tell to students, if we have students in the audience who are writing, one of the things that I found really helpful for me is to have one core form, the form that has changed you, that you love the most, but then develop, like, what would you call them, like side hustles, or like, I actually think of them almost like I'm being unfaithful to my real job, just in order to remember how fun it is to write. So for example, sometimes when I get stuck in a novel, I write a play, a theater play. I don't really care about theater the way I care about books, but it's great to have a form where you can alleviate some of the pressure. So that's oftentimes when I work with students, I try to tell them, like, you have your main form. I think you should be writing in the form that you love the most and that has changed your life the most. And then you can develop other forms where you can go just to, like let loose and play and have fun. So that's why my writing consists of many different forms, but the main form that I love the most is the novel, because I think you can introduce so much complexity and entanglement in that form. 네, 두 분 작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서 새롭게 또 얽혀서 생성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사실 어제 미리 사전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금희 작가님과도 말씀을 조금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금희 작가님의 독자로서 궁금했던 것이 디아스포라 3부작을 쓰시면서 처음부터 그 3부작이 머릿속에 구상이 있으셔가지고 10년 동안 나는 이 세계를 쓸 거야 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렇게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우연한 계기로 처음에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 라는 소설을 쓰고 나셨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된 나 이 이야기도 해야겠어 라는 마음이 드셔가지고 이어서 쓰게 되신 게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셨고, 그 다음에 그때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 써야겠어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또 새롭게 쓰신 것이 한 달 전에 출간된 슬픔의 틈새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어제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금희 작가님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생각해 볼 때 작가가 자기 안에서 쓰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가 써낸 하나의 작품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토해내듯이 누에고치가 씨를 뽑아내듯이 이렇게 써나가는 것도
작품 세계 안에서 하나의 그 얽힘의 그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닐까. 그것 역시도 지금 케밀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폼, 형식이라는 것을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채 나 스스로 그것을 그 작품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나를 얽혀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얽힘을 만들어 나가는, 얽힘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케밀리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저 역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하는 것이 형식이라는 것에 집중하다기보다는 형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각자 찾아 나가야 하는데, 누군가에게서는 그것이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서는 그것이 무용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문 쓰기, 에세이 쓰기로 나타나는데요. 그 형식이라는 것이 나는 이것을 쓰겠다라는 어떤 그 확신이 있을 때는 행복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형식이 있고 그 형식에 맞는 내용을 채우는 게 글쓰기라기보다는 평생 그 나에게 맞는 형식이 무엇일까를 찾아 나가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또 작가의 숙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과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고 작가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이어나갈 텐데, 그동안 사실 이렇게 정해진 프롬프트대로 하는 것도 우리가 얽힘이라는 것을 회방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리허설 시간에 저기서 이제 작가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케밀리 작가님께서 여기 있는 대로 굳이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작가님께서 이금희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시다가 무슨 궁금한 게 생겨나면은 내가 직접 이렇게 질문해도 되겠냐. 그래서 너무 당연하다. 그게 우리의 이 시간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만들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분 작가님께서도 서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여쭙고 싶거나 이렇게 개입하고 싶으시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관객 여러분께서 훨씬 더 재미있어 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물론 통역사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시간이 끝나고 Q&A 시간이 있는데요. 현장에 오신 분들 외에도 유튜브로도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이금희 작가님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이미 다른 매체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2025년 서울국제작가축제라는 새롭고 더 포괄적인 맥락 안에서 이금희 작가님께서 여성 디아스포라 3부작을 기획하시게 된 그 최초의 마음이랄까요? 물론 아까 전에 3부작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건 아니었다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그 창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그 신비로운 씨앗 같은 요소가 저는 항상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 수십 년의 역사를 훑는 이 장대한 역사적인 시간을 그리고 사람들이 옮아가는 그 공간을 소설 안으로 옮기실 때 그 인물들이 살아서 옮겨 다니는 그 시공간, 지도적인 요소를 어떻게 구상하시고 그려나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제 한국인들은 다 그러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태어나 자라고 계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했던 그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은 그러니까 반공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팽배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맨날 뭐 미술 시간에 그 공산당에 대한 그런 표어나 포스터 같은 거를 하고, 그래서 북한이라는 곳은 아예 이제 금단의 땅이었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 케밀리 작가님한테는 도서관에 그 이케아 가방을 가지고 도서관에 데려가 주시는 어머니가 계셨다면, 저한테는 집에 쌀이 떨어져도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쌀 대신
책을 사오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러니까 제 시기에는 이런 공공 도서관이라든가 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는 단칸방에 살 때도 그러니까 살림살이는 제대로 된 게 없었는데 아버지가 학창 시절부터 사서 이렇게 모으신 책으로 이렇게 도서관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때부터 이제 뭐 이광수라든가 뭐 김동인이라든가 현진건이라든가 하는 그 일제 강점기에 활동하셨던 작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소설을 읽으면서 자랐는데 그 소설의 무대가 도저히 뭐 그냥 갈 수 없는 그런 북한을 막 지나가서 대륙으로 그 러시아나 중국으로 막 이동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북한 사람들은 다 얼굴이 빨갛다고 그리고 머리에 뿔이 나 있다 이렇게 알면서 배우면서 자란 저한테는 너무나 그게 충격이었어요. 북한을 막 지나간다고?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일제 강점기라는 우리 민족의 순환, 뭐 일제 만행 이런 이야기보다 그런 공간에 대한 충격으로 저한테는 더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중학교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세계 문학 전집을 읽으면서 그런 낯선 공간에 대한 저의 공간 감각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넓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해외 여행 자유화가 된 게 1980년대 후반이라서 제가 그런 해외를 내가 책에서 보았던 작품의 무대를 실제로 갈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나만의 주인공을 만들어서 어린 시절부터 내가 그런 외국 작품을 읽으면 그 작품 속의 무대로 제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려서부터 즐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꿈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때부터도 내가 언젠가 나중에 작가가 되면 내가 이렇게 무대를 작품의 공간이 아주 넓은 이런 작품을 써야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가가 되고 저는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이제 주로 썼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사실은 우리 한국 작가들에게는 우리 한국 어린이의 현실과 삶을 그리는 게 아주 더 중요하고 당면한 과제였어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삶을 그리다 보니까 작품의 공간이 집, 학교, 학원을 맴도는 너무나 이렇게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동화 작가로 등단해서 20년 동안 도가를 쓰다가 또 청소년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2004년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소설을 쓰면서 10권을 썼어요. 1년에 한 권씩 썼어요. 청소년 소설을. 그러면서 너무나 내가 그리는 작품 무대에 대한 갑갑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랫동안 지금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드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를 쓰지 않고서는 내가 다음 작품을 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난 디아스포라 3부작을 쓸 거야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내 작품의 시공간을 넓히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일제강점기라는 그런 어떤 역사성보다는 그 넓은 공간으로 펼치고 싶다는 공간성이 저한테는 더 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시작이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 라고 시작을 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작품을 쓸 때는 그렇게 나아가는 이야기를 쓰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작품을 준비하고 쓰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진 신부, 사진을 보고서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알로아 나의 엄마들을 쓰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그런 나의 그런 그 예전부터 갖고 있던 욕구를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 해서 어떻게 보면 실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로아 나의 엄마들에서는 그 자매라든가 연대라든가 주제의식을 좀 더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얻은 아이디어나 영감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슬픔의 틈새를 쓰면서 비로소 제가 좀 더 그 미래를 내어다보는, 과거와 현재를 재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이야기로 이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씨앗은 그 10대 초반에 그 어렸던 저의 가슴 속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감동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국제 작가 축제를 통해 가지고 작가님들 실제로 뵙고 질문을 청중으로서든 아니면 사회자로서든 할 때의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가 소설로만은 알 수 없는 이 작품이라는 것이 세계에 존재하게 된 근원적인 어떤 그 요인을 작가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들으면서 창작의 신비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작가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삶의 체험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서 내가 품고 있었던 결핍에 대한 열망이나 상상이 그것이 이제 작품으로 향하게 한다라고 제가 돌려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케미리 작가님께서도 이금희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뭔가 질문하실 게 또 생겨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제가 먼저 케미리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두 분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 어떨까 합니다. 케미리 작가님께서도 그간의 많은 인터뷰와 북토크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경험에 관한 질문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너무 진부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국 독자들과는 처음 만나는 자리라는 점을 너그럽게 고려하시면서 이 몬테코어 또는 나는 형제들에게 전화를 거네, 이렇게 한국에서 번역된 작가님의 작품의 주요 주제인 디아스포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이금희 작가님의 작품이 작가님께서 실제로 겪었다기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품게 되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기반을 한 것과 달리 케미리 작가님의 이 몬테코어라는 책에서는 서술자 중에 한 사람이 요나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이 글 쓴 사람, 작가와 작중 인물을 내가 이성적으로는 구분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그런 효과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상당 부분에서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요나스라는 주인공이 1978년에 태어나는데 그게 작가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해 바이오그래피에 따르면 그거랑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작가님 본인이 스웨덴에서 성장하시면서 하셨을 그 개인적 경험과 세대적인 경험, 이것들이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많이 담겨 있다라고 읽히고요. 이런 기법, 그러니까 작가가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을 작가 본인과 어느 정도는 등치가 되도록 독자 입장에서는 사실 헷갈리도록 만드는 글쓰기 기법, 이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나오는 서술자가 2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라진 인물, 아빠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라진 인물에 대해서 그의 친구인 카디르라는 인물과 그의 아들인 요나스가 동시에 이렇게 서신, 편지 교환을 하면서 아빠스라는 인물의 과거와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재구성을 하는 게 주요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아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수적인 서술자라는 굉장히 독특한 형식적인 기법을 사용하시게 된 연유랄까요? 필요성이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thank you for sharing. It's interesting to hear where the words come from. I think part of where this Montecore book came from, and all of my writing actually comes from a sense of feeling almost at home in my home country. Almost is a very important word. So I grew up in Stockholm. I was born and raised in Stockholm. My father is from Tunisia and my mother is from Sweden. And when I was in Sweden, I felt almost at home. And when I was in Tunisia, I felt almost at home. And it made me notice the situations when I felt 100% at home a lot. And when did that happen? When did I feel at home? Well, oftentimes I felt at home when we had stories. When I remember one of the things that made me feel at home in Stockholm was that I grew up knowing that my grandfather, he built a huge bridge called the Årstabron in the area where I grew up. So he was an engineer and he built this big bridge. And when I was young, there were moments when, due to the people I met, I felt, no, this is not my home. I don't feel at home here. I want to be elsewhere. I want to go to anywhere. I want to go to Mars. I just want to be somewhere else. But then I could go to this bridge and put my hand on the bridge and feel, no, this is my home. The physical object made me feel at home, but also the story of history and finding a link to the actual place made me feel at home. Then I had kids, and you know, as a dad, what do you do as a father? You tell them the same story again and again and again. That's part of being a parent. And very often I told them, like, look, whenever we crossed the bridge or we saw the bridge, I told my kids, look, that's the bridge. Your great-grandfather built that bridge. And then at some point, my son started asking questions about it. Like, how did he build the bridge? Like, was he alone? You know? And then I had to look up the bridge, and I realized that the bridge was actually built 5 years after my grandfather was born. So either he was a very young, talented bridge builder, like a very talented, or the story is fake. And then you could say, well, the story is made up and it's not real, so it doesn't mean anything. But it's still real, because I remember being 12 years old, having been like, you know, running away from racist skinheads who did not think that Sweden was my home, running like scared down to the bridge, putting my hand on the bridge and going like, no, this is still my home. So even though the story is made up or actually tweaked, it's actually true. It's still true. So it has an emotional truth rather than a factual truth. And then, you know, like when I looked into the story, he didn't build the bridge, but he was part of a team that put out a fire on the bridge, which is, in a way, better than building it. Like he was there present for, you know, he had a big axe and he was doing things with an axe. It's a little bit unclear what he actually did because he was an engineer. Why would he be there? But the beautiful thing when I looked into the story was that kind of part of why this story survived was that when he had put out the fire, they asked him, his name was Bergman, Per-Olof Bergman, can we allow the trains to cross the bridge now? And he didn't know because he was a young engineer. So he kind of looked at the bridge and like used his axe, you know, kind of like, yeah, it looks sturdy. And then he said, yeah, let the trains pass. And then he stayed on the bridge because he thought to himself, if this bridge collapses, I can just stay here because I don't have nothing to live for. And that story is much better than him building the bridge. That's what actually happened. But what I found fascinating, is when we write this talk is about entanglement. Very often
I find in our lives that we are attracted to simplicity. It's a simple story. He built the bridge. But the real story is messier. He was a 22-year-old engineer with an axe trying to stop a fire. I mean, it makes no sense. But that's very often the life version. And part of why I love writing novels is that you can put both of these two things in. So in Manticore, there are two voices, and they're kind of fighting about what is the actual truth of the story. Is it the mythology or is it the life? And these two things, to separate the two is almost impossible. And when you try to separate the two, you will find mythology popping up in real life, and you will find real life popping up in mythology. But when I think of some of the stories that I grew up hearing, I have the feeling that they actually saved my life. That I wouldn't have made it, I mean, I wouldn't have become a writer. I wouldn't sit here in Seoul talking to you without some of these stories. Again, not because they were factually true, but because they were needed at the time for us to survive. 작가님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얘기하시니까 저는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거든요. 저는 저의 그 이야기꾼 유전자가 저희 할머니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학교를 안 다녀서 한글조차 모르는 분이었지만 대단한 이야기꾼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릴 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 나중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치매에 걸리셨을 때는 당신이 그동안 저한테 들려주셨던 이야기와 당신이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와 막 혼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성인이 됐을 때죠. 내가 옛날에 고향집에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잡아먹겠다. 뭐 그랬대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때 이제 고향에 가고 할 시기에는 버스가 없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버스 안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상의를 해서 자기 각자 신발 한 짝씩을 벗어서 그 버스 밖에다가 던져서 이제 호랑이가 그 물어간 신발에 임자가 버스에서 내려서 호랑이의 먹이가 되고 우리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승객들은 무사히 자기의 그 목적지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정말 당신이 그렇게 겪었다고 실제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랑이 등에 탄 할머니라는 동화로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설인지 실제인지 막 이렇게 하시는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작가님도 그 할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예. When I saw the dedication in your book, that you were dedicating it to your grandmother and thanking her for the storytelling gene, I also thought of my grandmother. Both of my grandmothers were great storytellers, and one of them was a teacher in Sweden. Yeah. She was like a church lady, very kind of driven and kind of a control freak. And my other grandmother in Tunisia, she was very similar. She was firm believer in Islam, but she couldn't read or write. So one of the things she would tell me whenever I went to Tunisia was, if you ever come here with Arabic, because I didn't speak Arabic, I spoke French, which is the language I grew up with. And again, like it speaks to this theme. French is not only a language like any other language in Tunisia, it's the language of violence, the language of colonialism, but also the language of education to make things messy and entangled. So I would come down with French. We almost understood each other. You know, that moment where we're kind of like, she's my grandmother, and we're kissing and hugging,
She's like half my height, so I had to lean down to hug her. But we couldn't talk the way we should talk. And then she said, if you ever come here speaking Arabic, I will give you like stories that will last you 10 books. You know. And I thought, like, that would be a good investment. Yeah, I have to learn Arabic. And then I tried again and again to learn Arabic. But every time I came down there, once I came down and I had learned the wrong kind of Arabic. I had learned like literal Arabic, and she spoke Tunisian Arabic. She was like, no, it's no good. So there was also this idea that you know, we often think that if we learn the right words, we can come close. But sometimes there are other things standing in the way of closeness. Maybe it's tradition, maybe it's class, maybe it is just physical distance. So she was both of them. Her name was Yamina, and my Swedish grandmother was Gudrun, and both of them have also. I've kind of honored them by putting their names in at times in my work. 네, 두 분 대화 너무 감사히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머릿속에서는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왜 일찍 다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문학적 유전자를 물려주신 분이 없는 것인가. 그래서 약간 네, 아쉽기도 했는데요.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사실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질문이 이제 언어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디아스포라적인 경험은 내가 살고 있던 태어난 어떤 장소를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이 옮겨가면서 나의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바뀌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새로 도착한 곳에서 쓰는 언어를 새롭게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좌절 또는 내가 평생도록 한 가지 말만 하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말이 내 신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훨씬 복잡한 더 얽힌 인간이 될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의 열림, 이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금희 작가님께서 쓰신 알로하 나의 엄마들을 보면은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란 게 이제 부산 방언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산에서 이제 사진 신부로 하와이에 농장에서 일하는 미리 거기 가서 있었던 조선인 남자 노동자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냥 그 사진을 보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떠나서 역시나 이렇게 하와이로 이주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여성들이 떠나온 그 한국의 고향이 부산이고, 이 소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경남 방언이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생동감 있게 재현이 되고, 저는 고향이 서울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었던 이 수도권 중심주의가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 책이라는 바깥의 어떤 사물을 통해 가지고 깨지는 그런 신선한 그러면서 반성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밀리 작가님의 몬테코어에서도 사실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나스라는 인물은 어머니는 스웨덴인이고 아버지는 튀니지인인데, 이 아버지 아바스가 원래는 어릴 때 이제 무건증을 겪다가 이제 말문이 트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말을 굉장히 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튀니지 관광지에서 일하면서 여기저기서 세계 각 나라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맞이하고자 영어, 아랍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다 완벽하게 잘하게 되고, 스웨덴 여성과 사랑에 빠지면서 스웨덴으로 이주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는 이제 스웨덴어를 배우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인 요나스는 스웨덴어를 당연히 너무 잘하고 자기만의 어떤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 스웨덴어 문법 교과서를 또 되게 창의적으로 또 이렇게 써서 아버지한테 그걸로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에게 건네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답게 읽었던 부분이 이 캐밀리라는
아빠스 케밀이라는 아버지 캐릭터로 등장하는 인물이 튀니시에서 태어나서 무건증을 겪고 영어와 프랑스어를 배우고 스웨덴어로 이주해서 또 스웨덴어를 새로 배우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만의 이런저런 다양한 말들이 뒤섞인 케밀리어를 발명해가지고 그걸로 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낭독을 하고 싶지만 그렇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꼭 그 부분을 물론 이 소설 전체와 함께 다 읽어보시고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향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케밀리어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되셨는지, 실제로 케밀리어가 존재하는 것인지조차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Yes. So what happened was that my mom and my father, they fell in love. 네. But it was not logical love, because love is never logical, right? So 사랑이 논리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yes, so the logical thing would be for them to fall in love with someone who maybe shared the same language, who had shared the same history, who shared the same skin color or culture or religion, but they fell in love with someone who was very different than they were. And it created a situation where a lot of people around them looked at them and thought that their love wasn't real, that their love was like made up. Or so what they had to do, this is my interpretation, they had to create a wall against the outside world as a defense to survive. They made up their own language. So when I grew up, they would speak French, Swedish, Arabic, English, Spanish. I mean, it would just be a mix of languages. But what I found fascinating as a kid was that I could always know, like, based on what language they spoke, I knew how happy they were, for example, because they fell in love en français, in French. So if they spoke French, it meant that they were very happy, you know. And to this day, whenever I speak French. So like whenever I speak French, I feel happier, even though I'm very sad. There's something about that language that oui, but it's just le son, the sound of French makes me happy, and it's linked to my history because they spoke French when they were happy. But we can never take away our word choices from a political dimension, from a power hierarchy.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turned me into a writer was that I also saw how people around us reacted once you made a mistake in language. You know, once you made like a grammatical mistake, and one of the things that my dad often talks about was that I want your language to be parfait, like perfect. And as you know, if you're writing from a position of perfectionism, it is impossible to write. So my books are full of everything that I couldn't do in real life. You know, I went to university, I studied, I was perfect, but I couldn't write from that perspective. So my books are the place where I can play, where I can invent, where I can make up words. And part of that joy comes from using language as almost like an emergency exit, or as maybe as a defense mechanism. Maybe I use language in the same way that my mother and father used language, as a wall to the outside world. So the Kemiri language in Swedish is called Kemiriska. Like that was a thing that we joked about, that it was the mix of all these languages and an attempt to create our own identity. But right now, I have the experience of being an actual diaspora writer, because I live in the United States since 4 years ago. I moved 4 years ago. So now I teach in English, not my mother tongue, and I also write in English, not my mother tongue.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find amazing about that is that all of a sudden I see what I love about Swedish.
to kind of write in English, I see that language. I love English too, but English for me is like a huge language. There's so many words in English. The vocabulary is huge. There's so many. It feels sometimes writing in English feels like going to, what do you call, like an all-inclusive buffet, where there's like food everywhere, like a breakfast buffet. Like I can't see the end of it. It's just like tables and tables and tables, and like buckets of sauce. Like a lot of just, just like endless amounts of food, because there's so much. You could just take anything you want. And then I write both in English and Swedish. When I go back to Swedish, it's a completely different restaurant. It's very quiet. And in Swedish, we have very few words. So there's no all-inclusive buffet, no sauce. It's just like very elegant, and maybe one course, like very, very few words. It's a completely different experience. But part of why I love this process, so my latest book, The Sisters, I wrote it in English and then in Swedish and in English. But every time I went back and forth between the languages, I could see what it is about that particular language that I love. And part of the thing that I love about Swedish is that we have few words, but they can mean very different things. So this is going to be hard for the interpreters, but for example, like we have a word like, I would say like, tomten stod på tomten. Good luck. So in Swedish, tomten means Santa Claus. Santa Claus, who gives up.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그 톰텐. Tomten, 예. Santa Claus. 예. Tomten means a plot of land. So exactly the same word. Tomten, stod på tomten, means the Santa Claus stood on the plot of land. But they sound very similar. So that's like just to see, it's just two different ways of working that expands my sense of freedom. But those are the only two languages that I could write in. I couldn't write in French or Arabic. 아, 네. 너무 흥미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톰텐, 저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동화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산타클로스를 의미하는지는 지금 작가님 덕분에 처음 알게 되었고요. 저는 사실 그 케밀리 랭귀지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아랍어, 프랑스어, 영어, 스웨덴어, 그리고 스웨덴어 중에서도 고급스러운 우아한 스웨덴어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불량스럽게 말하는 그런 스웨덴어,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언어인데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그 섞여 있음 얽힘이 좀 깎여 나가는 게 아닐까. 우리가 그 차이를 모르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오독이라는 것이 지금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생각이 되었는데요. 한국어가 그 안에 더해져서 그 케밀리어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번역을 통해서 더 디아스포라적인 면모가 더 생겨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번역 자체가 말의 디아스포라적인 어떤 요소를 더 확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이금희 작가님의 알로하 나의 엄마들에서도 언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읽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경남 방언이 주로 쓰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사진 신부들이 하와이에 도착해서 비로소 자기들과 결혼할 남성들을 만났는데, 그 남성들의 또 고향은 평안도, 황해도 이렇기 때문에 한 가정 안에서 서북 방언과 경남 방언이 이렇게 뒤섞이면서 대화체로 또 쓰이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그 경남 방언이 맛깔스럽게 쓰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금희 작가님께서 부산이 고향이신 줄 알았는데 충청도가 고향이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쓰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외국어로 쓰시는 느낌이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케밀리 작가님의 케밀리어는 굉장히 어떤 막 깊은 의미 같은 게 있는데, 제가 그 알로하 나의 엄마들에서 경남 사투리를 쓴 건 굉장히 단순해요. 왜냐하면 그 사료에
그때 당시 사진 신부로 갔던 여성들 대다수가 영남 지역 출신이다. 이랬기 때문에 저는 그 고증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충청도에서 나고 자라고 뭐 이래서 경상도 사투리랑은 전혀 접점이 없는 사람인데 열심히 이제 글로 배워서 그러니까 영남 사투리가 나오는 영화를 많이 보고 또 뭐 이제 그런 영남 그 사투리 사전 이런 거 보고 또 지인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저는 당연히 그 영남 사투리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영남 사투리라는 것 자체가 아까 이제 수도권 중심의 언어라고 표준어라고 우리 하는 근데 이미 그 영남 사투리를 쓴다는 것 자체로 이들은 주류가 아닌 주변부의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하와이에 가서도 소수자이자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여성들은 제 그 작품 속의 주인공인 버드리는 하와이에 가면 여자들도 공부할 수 있다더라. 이래서 이제 사진 결혼을 택해서 간 것이지만 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남편과 같이 집안일을 하고 또 남편이 독립운동하러 떠난 다음에는 혼자 가게를 이어나가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곳의 현지의 언어를 배울 만한 그런 시간도 어떤 여유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여성들끼리 또 같이 간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면서 그 언어를 어떻게 보면 그 언어를 막 지키고자 노력했다기보다는 그 언어를 잃을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이분들한테.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이분들이 계속 그러면서 또한 그 언어를 쓰는 동안은 그 언어는 그 한 인간의 뿌리이기도 하잖아요. 그 덕분에 또 뿌리를 잊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래서 서로 뭐 여러 그런 관계들이 그렇게 얽혀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경남 사투리를 쓴 건 고증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네, 작가님 덕분에 새롭게 역사적인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작가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여기 청중 여러분께서 해주신 질문으로 좀 넘어가야 하는 시간이 어느덧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캐미리 작가님한테 질문 하나만 해도 그럼요. 돼요? 네. 저는 작가님 그 몬테코 읽으면서 그 이제 작중 화자 중에 하나가 작가님 본인의 이제 이름이시잖아요. 근데 작가들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이제 작품 속에 실제 이름을 쓰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허구의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용기 있으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고 누가 봐도 자전적인 소설인데 그럼 독자들은 물론 아까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가 그래서 막 읽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함은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자전적인 소설을 쓸 때 그 인물과 작가 자신과의 거리를 객관적인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내 이름을 가진 그 인물을 변호하거나 미화시키고 싶은 유혹은 느끼지 않으셨는지 글 쓰시면서 그게 되게 읽는 내내 궁금했어요. 예. Thank you so much, and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Jonas in the book. I think part of what I try to do is to make sure that the book is more important than I am. I don't really care about me, but I really care about the book. And that's something that I tell my students as well. Oftentimes when I meet them the first time, like I say, I care less about you than I care about your work, like the actual text.
And what I try to say is like I don't really care about, like, one of the ways that I use my name in many of my books, there is a character named Jonas. The weird thing is that he keeps changing. He's never the same person. So what if the way that we label the world, the way that we try to define the world, what if those words that we use can't be trusted? What if the names, not even the names, if we can't trust the names, if we can't trust the words, I think that there's a potential for freedom in some sense. So I think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I like using Jonas. In almost all my book, there's like one character called Jonas, or Jonas, or Jonas, or Yunus in Arabic. But he keeps changing. So it's a way for me to keep writing fiction. I don't see it as autofiction as much as an attempt to continuously try to defend the act of storytelling. Some of the autofiction I find to try to like condemn storytelling. They end up with a kind of with a feeling of like, no, there's nothing left to tell. And I'm the opposite. There will never be a situation where we run out of stories. Never. So I want to keep telling stories, and I keep like filling that name with potential identities. I think that could be one way of looking at it. And in my new book, The Sisters, there's a Jonas in there too. Yeah, but he's very, very different. Yeah, he's very neurotic and different. Yeah, much less angry than Jonas in the Manticore. Yeah. 네, 알겠습니다. Yeah. 예, 답변 고맙습니다. 예, 다른 작품들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너무 재미있는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네, 저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금희 작가님께, 하슨 케미리 작가님께 질문해 주신 덕분에 혹시 케미리 작가님께서는 이금희 작가님께 질문할 거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Yeah, I'm curious about the title of your last book. I thought that was beautiful, and I wonder where the title came from. 예, 감사합니다. 예, 슬픔의 틈새는 그 사할린에서 살았던 우리 한인 동포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이 돼서 그 사할린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강제 노역을 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뒤에는 그쪽은 이제 러시아 영토에 다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거든요. 50년이 넘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과 러시아는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제 2세, 3세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던 그 분들의 이야기라서, 근데 저는 그분들의 어떤 그분들의 삶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기구하고 했지만, 저는 그 삶 속에서도 그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낸 그런 어떤 그 당당한 모습을 그 틈새에서, 슬픔의 틈새에서 찾아낸 삶의 기쁨이나 삶의 희망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원하는 것은 어떤 자신들의 삶에 대한 동정이나 뭐 시혜가 아니라 존중과 위로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 슬픔의 틈새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예. 예, 예, thank you. Thank you.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면서 지금 저희에게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질문을 해주셔도 좋은데, 지금 여기 청중으로 오신 분들 가운데 질문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작가님께 공통으로 네, 들어온 질문인데,
작가님들의 작품은 각 나라의 한 시대가 녹아 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금희 작가님의 작품도 그렇고 몬테코에서는 이제 스웨덴에서의 80년대, 90년대 그리고 튀니지에서의 역시나 50년대 이후부터의 역사가 담겨 있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들 시대적인 요소들을 다루면서 작가님들 각각 이렇게 집필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신 청중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실까요? I mean, one of the reasons, I mean, I totally agree with that question of like trying to, I think that oftentimes I write about periods where there is one official narrative, and I try to allow my books to complicate that narrative, to say that there is, you know, there's an idea of my home country as being democratic and open and perfect in a way, and then I can write stories that complicate that image. And a lot of the books, I mean, I thought about that when I read your work as well, that I really appreciated. A lot of the books that I love, they have, it's almost like they try to subvert an official version of truth. Yeah, and someone like Svetlana Alexievich has been incredibly important for me, where there is an official idea of what a country is or should be, and then she appears and says, wait, I have some other testimonials here that makes your truth a lot more complicated. And I think that's what I aspire to do in my books as well. 네. 네. 예, 뭐 저 또한 어떤 역사적 카테고리에 있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몇 줄의 그 틈새의 이야기들을 찾아내서 이제 이야기로 만드는 사람인데요. 이런 저는 또 제가 살아보지 못했던 그 시공간을 주로 그렸기 때문에 처음 했을 때는 그런 상상력을 갖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어요. 역사적 사실이나 그 안에 나의 허구적 이야기를 끼워 넣는 거는 사실 저는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그 디테일한 것들, 뭐 밥을 먹는다고 하면 그때 반찬은 뭐였을까? 뭐 밥은 그 숟가락은 어떻게 생겼었을까? 뭐 이러면 이제 다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고 뭐 어디를 간다고 했을 때 그때 풍경 같은 것들이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른 곳이기 때문에 물론 역사적 자료나 이런 것들은 보지만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키우는 게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시간도 더 걸리고 고민하다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역사소설 역시 그런 판타지나 SF 장르처럼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저를 이제 어떤 생각을 이렇게 바꾸자 좀 그에 따른 상상력들이 피어나서 제 첫 번째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막 김구 선생님도 만납니다. 역사적, 그러니까 허구의 인물과 실제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독립운동가를 실제 만나기도 하는. 그래서 그때 김구 선생이 그 주인공 수남에게 하는 말은 제가 꾸며낸 거죠. 근데 그분이 할 법한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김구 선생의 평전이라든가 뭐 광복군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봤죠. 그러면서 굉장히 되게 희열을 느꼈어요. 제가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이래서 이제 두 번째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나 뒤로 갈수록 그 역사적 그 공간에서의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게 조금씩은 더 쉬워지고 더 이렇게 재밌어졌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현장에서 미리 사전 질문 받은 것에 대해서 두 작가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주셨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지금 오늘 대담을 실제로 들으시면서 새롭게 생겨나게 된 궁금증이나 아니면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서 작가님들께 직접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해주시면 어떨까? 네네네. 저기 계신 네, 선생님. Hi, thank you for your inspiring talk. You just mentioned that when writing is adapted into a film or TV, it have risks becoming flat. So if Manticore were ever adapted to the screen, what part of the story or the voices would you be most afraid of losing? Wow, that's a beautiful question. Thank you so much. They tried. And I think it's one of those books. So I meet a lot of young people who are writing, and a lot of them, they think, well, the whole point of writing is for me to write a book that then can be turned into a movie, turned into Netflix, and then one day they will sit with Oprah Winfrey and be happy, you know. But what if that's not the goal? What if the goal of a writer is to write something that is impossible to move to another form? I find that quite inspiring to think about the reason why this story exists in this book form. My job as a writer is to make sure that, to let you know as a potential reader, that this story has to appear in this specific form. So to be honest, I think it would be very hard to transform it into a movie. And that's part of what I like. That's part of the strength of the book. Does that make sense? So like if you have this idea or you want to write something, try to think in the opposite direction. What story could the reader only appreciate in a book form? And think less about Oprah and Netflix. It's actually much easier to write if you think of a story that needs the book in order to exist. But thank you very much. 네, 저기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금희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주의 역사가 이제 여러 형태의 소설로 기록되지만 이금희 선생님 작품에서는 그 안에 인물들이 주로 여성이라는 것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이가 아주 어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어린 여성들이 이주의 역사 안에 숨겨져 있었고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걸 그 소설에서 알게 되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 여성의 서사가 가려진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청소년 소설을 이제 쓰기 때문에 저의 모든 작품들은 어른이 함께 읽어도 좋지만 저의 첫 번째 독자는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을 배려하면서 이제 그 나이대도 그렇고 뭐 하면서 쓰는 거죠. 예. 예. 네. 지금 5분 남았다고 하시는데요. 저 뒤에 계신 선생님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네. 네. 두 분께 질문도 있는데 좀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또 그 작가이시기도 하면서 지금 이제 문해창작 가르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신입생 막 들어온 학생에게 첫 강의 때 만약에 보통 어떤 말씀들을 좀 학생들에게 하시는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 우리 작가님께도 만약에 이제 문해창작 교수라고 하신다면 첫 강의 때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으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I just met my students for the first time on September 2nd. And one of the things I told them during our first class was I looked at them and said, "Are you here?" Are you here? Are you present? And they kind of went, But are you here? Like, do you actually hear me now? And they said, yes, we hear you because we hear your voice. And then I said, prove it. Prove that you're present. That's my main thing that I'm practicing with my students and also with myself. Right now, they are so
many forces trying to pull us away from being present. It's part of why I love being here with you in the same space, is that we are actually present here and you hear my voice and we share physical space. Our phones are doing that. Everything is pulling us away from the present moment. And part of the reason why I love writing books and why I love reading books is the books that I love, they make me feel very present in the story that is not real. So my life is going on outside here, but when I read the work of Duras or Tolstoy or like some of my favorite writers, I feel that the world on the page is actually more real than whatever is going on outside. So the main question is, how can we create presence? And one of the reasons and the theme of today is using our senses, using our vision. So it could be using the fact that we can see each other, we can listen to each other, we can incorporate our sense of smell. But the main thing is to remember that oftentimes the writing that I love, it's specific and it involves your senses and it forces me to do less of just being addicted to my phone, because it creates presence through the use of language. So that's what I'm practicing. And I find that when I teach the thing that I need to learn, that's when my classes go. Then I'm the best teacher for them, and also I learn something from teaching. And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뭐 한때 이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창작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늘 창작의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창작을 하는 동안 분명히 뭐 글이 안 풀려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창작의 즐거움 안에 들어가는 것이어야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글 쓰는 일이 오롯이 고통스럽기만 하다면, 100% 고통스럽기만 하다면, 창작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다면 쓰지 않아도 좋다. 그냥 고급 독자로 사는 것도 행복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글쓰를 즐겁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까지도 기꺼이 나의 즐거움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지 글 쓰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두 분 작가님 말씀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청중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께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어느 순간 이렇게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벌써 1시간 반이나 지났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인지하고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대담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작가님께 마지막으로 오늘 대담에 관련된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다음 작품으로 그 스웨덴 입양인 이야기를 쓸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스웨덴 작가님과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이 남은 축제 기간 그리고 가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Yeah,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you.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I really enjoyed this, and thank you to you too. It's been a real eye-opening conversation. I really enjoyed this talk. If I'm going to leave you with something, I recently met a writer friend, and we talked about writing and death, because that's what we do, and what kind of books that we want to write before we die, basically. And then she sent me a quote by the American writer, David Foster Wallace, who is no longer alive, unfortunately. And it's a long quote. It's from his book, Brief Interviews with Hideous Men. But I'm just going to give you that, there was something about that quote. I'm not going to quote it verbatim. But he says that
what separates kind of art that survives and okay art. Sometimes I think that as a creative person, in order to write well, you have to write to get the love of the readers, to reach for the love, to try to, and basically what he says in this quote is like, the books that he loves, the stories that he loves, the movies that survive, ultimately they're not trying to get the love, they're trying to show the love. They try to show, and the books that I love, they have that ability. The creative person who is creating them, it's almost like their heart is able to love everyone involved in the book. And that's what I aspire to do in my writing. So I really, you can find, I'm sure you can find that quote easily online. But rather than reaching for love, try to actually show love in your work. And I think that's the best creative practice that you can do it. It's also much harder. The idea that you're reaching for love, you're also constantly dependent on the love of other people. But the act of showing love is interior. You can do that. You can start now. It's spoiler alert, it's much harder to do in life than in your creative practice. But you can start now to try to practice it. And I'm not there yet, but I'm trying. 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나 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끝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찾아와 주신 청중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면서 두 분 작가님께 다시금 감사드리면서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